자, 내용 보시면은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초 11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반면에 금리 쇼크에 의해서 이제 월가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 이제 뉴욕 3대 지수를 먼저 보여줬었는데 특히나 이제 성장주 나스닥과 이제 S&P가 좀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2% 이상 가까이 떨어진 건 아니라서 사실상 이제 시장 쇼크라고 얘기는 하기 어렵고 일단은 이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미국 증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CMC라고 하죠.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화면에서는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더 확대해서 가격대를 가져왔어요.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4시 정도의 비트코인 시세를 보니 이제 11만 달러를 이제 돌파했고 이전 트럼프의 데이원 취임식 전에 있던 고점 라인이었던 이제 10만 9천 달러를 넘어선 새로운 이제 가격 갱신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그리고 바이낸스 시세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인 111.9K 11만 1천 거의 뭐 11만 2천 달러까지도 올라왔고 이제 ATH라고 하죠. 올타임 하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소폭 낮춰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고점을 갱신했다는 점과 시장의 심리선이라고 볼 수 있었던 11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전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주로 보는 이제 미디어 매체인 블록체인 미디어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와 그리고 코인데스크에서는 주요 핵심 이슈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많이 봤던 이제 에디터즈 픽인 기사들 2개를 봤었을 때 역시나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왼쪽에 있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 이제 강세장에 대한 전망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인데스크에서 나왔던 미디어 매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만 9,400달러를 돌파하면서 ETF 유입과 규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을 했다 하면서 비트코인 시세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점 갱신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월 20일에 있었던 데이원이 뭐냐면 이제 대통령 취임식, 트럼프의 취임식 당선 때가 아니라 이제 취임식 날 이제 고점이었던 109K를 넘어서는 이제 흐름까지 보여줬고요. 사실상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고가 라인대를 돌파를 했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슈나 미디어 매체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랠리, 올타임 하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 골점 라인대를 돌파했으니 다음은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 딱 2군데 보고 있는데 아나운서님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방송에서? 한 군데만 언급해 드릴까요? 지금 흐름에서 그냥 기술적 관점이죠. 지금 네. 흐름에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 원체인 데이터나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를 보게 되면 일단 고가 라인대 돌파하면서 아직까지는 과매수세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 과매수는 있지만 이제 모멘텀적인 과매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115K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115K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오늘 당장 고점이었던 112K, 111.9K인데 뭐 반올림해서 112K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한 3K 정도는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활짝 웃었는데 반대로 뉴욕 시장은 어땠죠, 아나운서님? 뉴욕 시장은 눈물이 났죠. 네, 맞습니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시장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유동성이 이제 뉴욕 증시에 흘러간 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통 금융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뉴욕 증시에서 유동성이 먼저 들어가고 대부분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상승과 견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현재는 사실 그런 그림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우울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 마이너스 1.9%를 그리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마이너스 1.4%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지수죠. S&P 500 지수가 1.6%대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했는데
주식시장은 하락했다. 그것도 제 용순위로 봐야 되는 뉴욕 증시. 그러다 보니 원래 유동성이 이제 급하게 올라올 때에는 뉴욕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 둘 다 올라오는데 왜 오늘은 한쪽만 올라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ETF 실시간 시세도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핵심 이슈는 이거예요. 뉴욕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 대한 부진 때문에 이제 증시 하락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지식과 견해,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기사를 봤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니까 증시가 떨어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국채가 뭐고 20년 만기는 또 뭐고 입찰은 뭐고 이런 부분은 또 뭐고 이제 국채가 왜 부진했는데 왜 증시가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제 본질이니까 그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미국 장기물 발표 및 입찰 시기는 하나의 이제 경제 캘린더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주요 지표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물과 20년물과 30년물 다 이제 장기물로 속하는 이런 채권들이 있는데 10년물 같은 거는 이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사이에 있는 중간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 금리다 보니까 이 10년물 금리 외에 2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20년물에 대한 입찰 발표일과 입찰일은요. 보통 셋째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되죠.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한 날이 목요일이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그 발표에서 어떤 값이 나왔냐?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국채 입찰 지표는 뭐냐면요. 미 재무부에서 주기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현재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국채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찰에서 시장의 수요 강도, 시장에서 현재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얼마인지 그리고 반대로 발행되는 양은 또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에 대한 공개라는 거예요. 왜냐? 시장에서는 제일적으로 해야 되는 국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통화정책과도 연결이 긴밀한 부분이다 보니 공개 시장에는 공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하나의 데이터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치가 시장 참여자들의 국채 선호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미국 국채를 원한다면은 미국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당연히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금리가 내려가겠죠. 반대로 이러한 선호도가 적다면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적다면은 사실 국채에 대한 매입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국채 선호도를 볼 수 있다는 주요 지표인 겁니다.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과 힌트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실질 금리 중요하죠. 시장의 유동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부분은 오늘 2시 30분에 나왔어요. 새벽 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은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 화면 한번 크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요. 현재 실제치가요. 이전에는 계속 4%대, 4%대, 4%대 나오다가 오늘 5%대를 갔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국채 2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대를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채 20물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이전까지 4%대를 유지해주던 미국채 장기채 2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로 들어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튼 내용은 5%대까지 올라왔다.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은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국채 수요 저하. 아까도 방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꺼냈는데 국채 수요 저하에 대한 의미는 한 줄로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역시 수요가 떨어진다면 가격도 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다들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수요만 떨어졌고 공급은 그대로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만기 국채 수요에 대한 저하는 다른 말로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2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5% 이상 올라왔는데 그래서 국채 수요 저하는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상승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데 왜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는가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국채에 대한 개념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게 또 시장, 금융시장하고 뭔 상관인데라는 부분과 함께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아나운서님한테 질문을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미국채라고 하는 국채, 미국채는 안전자산일까요? 안전자산이죠. 네, 근데 만약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골드라고 치면은 어제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고 이제 희귀성 때문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전자산의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안전자산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공급량이 늘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도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뭔가 내가 국채를 구입함으로써 나라에 돈을 빌려줬다면 이 나라라면 응당 내 돈을 갚겠지라는 신뢰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하나의 국가 신뢰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가치 보존 장치를 가지고 있다. 가치 보존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구조는 이렇습니다. 국채는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약속된 시점에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건데, 즉 발행 시에 그 가치를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당시 국채를 발행하는데 1,000원이라고 쳐요. 근데 만약에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 그만큼의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가치를 보존해 주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응당 국채를 사서 그 국채의 가치를 1,000원에 대한 가치를 샀다라고 하면은 그 국채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반대로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했다고 하니 그럼 국채에 대한 가격이 수요가 저하돼서 가격이 하락했으니 그러면은 가치가 보존이 안 되는 거죠. 왜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국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가 들어가는 수익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반대로 이자율,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긴 한데 어차피 제가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의 반비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국채고 이러한 보존에 대한 유지가 되다 보니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했던 미국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크죠. 그 부분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오르면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국채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하면 빠른데 외우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반비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것도 쉽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이 5% 올라왔다라는 거는 뭐죠? 아까 쯤에는 제가 자료 보여드렸을 때 몇 년 동안 계속 4%대의 이자율, 즉 국채 금리에 대한 이자율이 4%대, 즉 5%대를 못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5%대를 넘어간 거죠. 국채 수익률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죠? 증가를 한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요. 20년물의 입찰 결과는 주요 장기채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시면은 화면을 봐주시면 아까쯤에 제가 20년물 즉 장기채에 포함되는 거는 대부분 10년 이상 되는 이제 국채에 대한 부분에서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0년물, 20년물, 30년물의 국채 금리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국채 20년물이 상승하게 되면 주요 장기채 금리도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국채 30년 가장 간단한 이제 국채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5%대로 올라왔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년물은 초창기물로 분류되며 30년물과 거의 동일한 범주에 포함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물의 수요 감소는 당연히 이제 수익률의 급등, 가격에 대한 하락이겠죠. 그 부분에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이는 장기물 전체에 매도 압력이 생기면서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즉 10년물과 30년물도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이해관계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한 건데. 그래서 시장은 10년물도 그리고 30년물 수익률도 함께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채권 수익률인데요. 지표를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20년물이든 30년물이든 이런 부분들이 금리율이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국채 10년물이 국채 10년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쯤에 제가 20년물에 대한 입찰에 대한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매달 셋째 주 수요일 2시 30분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새벽 2시 30분에 이렇게 5%대 수익률, 즉 국채 수익률에 대한 선호도가 적어지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를 보시게 되시면은 정확히 2시, 이거 1시간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봉 안에는 2시에서 3시 사이에 타임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20년물에 대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 자연스레 10년물 국채 금리도 함께 상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슈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건 이제 국채 입찰에 대한 발표가 나왔는데 장기채에 포함되는 20년물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적어지니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올라갔다. 그리고 장기채 전반에 영향을 줬는데 그중에 10년물과 30년물이 포함되는 거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10년물이 가장 예민하게 봤는데 그 부분에서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입찰 발표에 대한 지표 시간과 함께 올라왔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자, 네.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바로미터 금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말로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뭐라고도 하거든요. 네 단어라고 네 단어, 네 글자. 네 글자, 네. 네 네 글자로 어떻게 글자. 표현할까요? 10년물 금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이거는 명목금리죠. 제가 살짝 공부를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채 10년물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시장의 바로미터 금리 그리고 지금 명목 금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시장의 이제 유동성에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명목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되게 좀 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QR 코드 들어오면 명목 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하면은 제가 자료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0년물 국채, 즉 명목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은 유동성이 급감하거나 증가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2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명목 금리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라왔다라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시장을 하락을 시켰는데 왜 하락시켰을까? 바로 이겁니다. 즉 명목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아나운서님한테 문제를 내볼게요. 너무 잘 맞춰가지고 계속 질문해보고 싶네요. 자, 실질금리,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실질금리는 어떤 뜻일까요? 뭘까요? 물범생이 참 힘드네요. 자꾸 끊임없이 질문이 다가와서 긴장을 하게 돼요. 방송이 이체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질 금리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금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나무위키에서 나오는 그 단어 그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실질 금리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유동성에 대한 흐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질 금리가 기본적으로 높으면 시장 유동성이 좀 저하돼요. 반대로 실질 금리가 낮춰지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초 지식이란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진짜 이자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돈의 실제 가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금리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아나운서님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나운서님, 돈이라는 건 사실요 그냥 종이 쪼가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찍어내는 종이 쪼가리인데 우린 그 돈을 참 좋아해요.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게 어떤 거죠? 뭔가 이 돈이 있다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살 수 있고 맞습니다. 뭔가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고 그쵸. 그런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통화의 그중에 가장 큰 게 실물 기반의 자산인데 이 통화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는 이자율인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왜냐? 이 통화라는 가치의 이자율이 높을 경우 그 은행에 맡길 경우에는 그 이율만큼의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통화라는 거는 이러한 이자율 때문에 가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실질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왜? 시장 이자율 이거 실질적인 가치, 실질적인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사실 위험 시장에 뭔가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기보단 이자율이 높으니까 은행에 맡겨가지고 사실 이제 이자율 받는 게 더 이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실질 가치가 높고 낮냐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달라진다. 뭐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이자율, 목목금리는 이제 5%라고 본다면 뭐 지금 뭐 20년물이 5%이고 이제 그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게 이제 실질 금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목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을 이제 3%를 뺀다 치면은 사실 실질 금리는 2%라는 건데 이게 바로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 BI 1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시장 유동성 영향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이게 높으면 사실 시장에서 상승이 그렇게 원만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 양적 완화 시기 때 제로금리 수준을 낮추고 그리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뿌린 다음에 그 연준이 그 모든 국채에 대한 수요를 담당을 했던 적이 있죠. 그게 양적 완화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국채 이 수익률이 이제 크게 떨어졌거든요. 명목금리라고 볼 수 있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 유동성이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2020년 3월 양적 완화 시기에서 3개월 만에 증시가 그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고점 레인지까지 넘어갔었죠. 그래서 나스닥 기준 성장주 위주 유동성에 가장 예민한 나스닥이 그 당시 6,00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팬데믹 때문에 하락했던 6,00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나스닥이 9,000포인트대를 넘어서 만스닥이라고 볼 수 있는 10,000포인트 그 이외에 있던 16,50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게 이런 양적 완화 즉 이 실질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장 사이클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실질 금리 보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트 한 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왜 드리고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2020년도 한 중반에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거래했을 때 정말 이익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욕 증시, 즉 미국의 주요 증시부터 돈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주요 신흥국 증시에 돈이 흘러갔고 그다음에 마지막 비트코인 시장에도 돈이 흘러가게 되는데 20년과 21년 이 사이에서 보게 되면요. 마우스 잠깐 움직여 볼게요. 마우스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긴축 기조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고 이제 양적 완화했던 부분에서 이제 회수하니까 그대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권에서 1%대로 올라가 지금은 이제 1.66인데 더 중요한 거는 팁스 금리예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건데 팁스 금리를 이제 팁스 수익률을 이제 설명하려면은 제가 지금 방송 시간이 몇 분 남아 있지가 않아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목금리와 함께 설명과 이외 현재 10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 팁스에 대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오셔서 PDF 파일 자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10년물 현재 시장의 실질 금리는 1.6이고요. 그리고 물가연동 국채 팁스 수익률은 지금 2.1%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팁스 수익률이 중요해요? 아니면 프레드에서 볼 수 있는 10년물 실질 금리가 중요해요? 하면은 팁스 수익률이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이 2%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목금리 시장의 국채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실질 금리가 자연스레 올라오니까 당연히 시장 유동성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2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해가지고 증시가 빠졌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장기채 금리에 영향을 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명목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증시가 빠지지 하면서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런 기사나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왜 2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따지면은 왜 20년물 국채 금리의 선호도가 저하됐을까라고 이제 보는 주요 원인 중에 세 가지 있는데 이전에 제가 무디스 관련 이슈 해가지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이 부분은 뭐 깊게 설명은 안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지출 둔화 및 소매업체 실적 부진까지도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재정 상황도 좋지가 않고요. 그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안 까지 이제 재정 부분에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국채, 즉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빠지니까 미국에 대한 미국이 현재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하네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둔화, 우려, 침체. 그러다 보니까 국채, 미국 국채를 지금 사야 돼?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또 아나운서님. 네. 이 세 가지 요소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체크해가지고 넣었는데 네. 뭐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감세안, 그리고 무디스의 이제 신용 강등 이슈와 그리고 소비자 지출 둔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 내 디폴트 계속 우려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 네 가지 요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로 저는 이어진다고 보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 아래에 괄호표에 살짝 보이는 저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재정 적자. 재정 적자. 네. 아무래도 또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해서 이 재정 적자 부분에서 자, 그렇다면 이거를 관세 전쟁으로 메우려는 것이냐라는 굉장히 불안한 시각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재정 적자라는 부분에서 연결하게 되면은 이거죠. 지금 시장에서요. 미국 내에서 이제 국채 그때 당시 양적완 때 국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이런 재정 마련에 대한 부분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놓는 거죠. 하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점유율과 두 번째는 관세 협상이었습니다. 관세, 보편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어느 정도 마련하겠다는데 그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재정이 아직 너무 위험한 수준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우선순위 공약을 두 가지를 내세운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한 거예요? 재정이 또 들어가는 감세안을 지금 하겠다고 발의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내 경기 모멘텀 약화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식의 시장 유동성 저하가 나오니 시장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장기채 금리와 단기채 금리를 어느 정도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단기채 금리는 도대체 1년 이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년과 10년 사이의 금리 사이에서도 이제 단기채 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통 10년에는 장기채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거에 영향이 달라요. 단기채 금리는 이제 통화 정책의 영향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받고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미국의 경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재정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도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경기가 안 좋고 재정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었을 때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마냥 좋고 나쁜 것은 아니고 그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지금 제일 큰 거죠. 트럼프 감세, 재정국 적자 우려, 그리고 미국 내 신용등급 강등 이슈, 그리고 디폴트 우려와 함께 생기고 있는 금리 고착화. 이 네 가지가 일단은 시장에서 국채에 대한 선호, 즉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를 낮게 만드는 이제 주요 네 가지 요소인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거는 무엇일까요, 아나운서님? 어떤 걸까요? 혹시 선택지를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이제 재정적자 우려와 감세한 부분과 그리고 네. 이제 미국의 무디스 강등 관련 이슈 그리고 이제 디폴트 관련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안 보고 있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 재정 금리 고착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가장 큰 거 저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트리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무디스 관련 이슈 나왔을 때도 미증시가 반등 나왔었잖아요, 상승으로.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됐던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트럼프의 감세안이 지금 오늘 시장에 하락세를 일으켰던 주요 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세안에 대한 이제 법안 이름은 이제 원 빅 뷰티풀 빅 액트라는 이제 이름의 하나의 법안인데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제 3.8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를 포함한 하나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만약에 이제 진행되고 합의가 되고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법안이 향후 10년과 최소 3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이제 초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트럼프의 감세하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뭐 이거 사실 시장에서 불안한 요소가 되지 않지 않나요?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일기 때부터 밀고 갔던 거고 그리고 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들었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뭔가의 법안을 하려면요, 법안 발의를 하려면 트럼프의 서명, 즉 트럼프가 이제 먼저 법안에 대한 발의를 하고 그게 하원과 상원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그 상원 하원 투표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은 그 법안이 마지막으로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트럼프 서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감세안은 공화당 출신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대선 공약 중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였었습니다. 요소 중에 하나고. 근데 그러한 이제 이러한 감세안 법안이 과연 통과가 안 될까요? 지금 왜 레드 웨이브이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 내 상원과 하원의 의석수에서 공화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럼프가 이제 명령 내리는 법안들이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트럼프가 어떤 법안을 내거나 어떤 법안을 하겠다, 어떤 공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가능성이 이제 적중되는 거라 시장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선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세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 약세를 부르게 되는 건데 이제 법안 개요는 이렇습니다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2025년 5월 21일 날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법안을 승인하면서 본회의 상정까지도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사실 이것도 감세한 부분에 대한 법안도 그냥 7월쯤에는 사실 통과돼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재정 적자 마련, 현재 미국 내의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재정 적자 우려가 생기니까 시장이 그러한 우려하는 평가를 이제 국채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겠죠.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반면 비트코인은 하나의 도피처가 된 거죠. 안전자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요즘 디지털 골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라가서 간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겠지만은 미국 하원에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도 발의했고 이것도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또 똑같은 건데 오픈 소스 보호 및 개발자 법적 리스크 완화 목적. 그러니까 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USDT에 대한 30일간 얼마 정도의 달러 수익을 얻었다? 5억 6,900만 달러의 수익을 테더에서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장 강세에 대한 유동성이 계속 암호화폐 시장에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청산 지도라고 볼 수 있는 뭐 하나의 이제 지표, 차트인데 어제 대규모 숏 물량 포지션들이 청산됐습니다. 한순간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또 청산됐냐면은 7빌리언부터 8빌리언, 그러니까 약 9조에서 11조 원이 숏 포지션에서 물량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왜 어제 숏 포지션 물량이 왜 나갔겠어요, 여러분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고점 근처니까 한번 레버리지 좀 크게 한번 땡겨가지고 매도 한번 보자 하면서 그 강한 상승과 함께 포지션 물량들이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되게 중요한 거예요. M2 통화량과 함께 비트코인 시세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 글로벌 M2 통화 지량 지표가 약 12주 동안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M2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유동성인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M1 아실 겁니다. M1에 더해서 단기예금까지 포함된 더 넓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포함된 유동성이 지금 어디 쪽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냐? 비트코인이랑 시세를 맞춰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 선호도가
전통 금융 시장보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선호도, 유동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이렇게 비트코인과 뉴욕 증시에 서로 대비되는 그림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마지막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계속적인 긍정적 신호라든지 뭔가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이슈 속에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과연 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월요일 날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비트코인과 뉴욕 증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제로쌤께서 코인 트렌드 시작할 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셨죠. 바로 115K였는데요. 이것 외에도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소통방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립니다.